안녕하십니까. 예, 생물 기본 강의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기출 문제가 사실 거의 없었고, 일단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론 중심이라서 기출이 별로 없고요. 근데 풀기 전에 간단하게 프리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 기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올해 프리온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뭐한 10년 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큰 사태였고 국민 건강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사실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올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사성 문제가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사스하고 메르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스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여기 일단 정리를 해놨고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근데 올해 좀 오래된 이슈지만 프리온이 나왔고 얘는 전형적인 시사성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일단 프리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첫 번째 이제 병원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곰팡이나 기생충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기생충은 뭐 약을 먹으면 금방 퇴치할 수 있고요. 곰팡이도 환경이 깨끗하면 문제가 안 되죠.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박테리아는 그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에 인류가 항박테리아제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연구를 많이 해왔죠. 박테리아는 사람 세포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로.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1000분의 1도 될 수 있죠. 사람 세포보다 훨씬 작은데 그래도 박테리아가 좀 복잡한 세균이기 때문에 세포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만들어서 공격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생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박테리아 때문에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한 10분의 1 길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부하셨지만 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싶어도 공격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기도 힘들고 찾아내기도 힘들고 약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인류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들을 보시면 갑자기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가 전 인류한테 감염되고 뭐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갑자기 발생하고 그게 동물한테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으로 인간한테 전염되고 그러면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는 몇 개 안 됩니다. 약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류는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리온이 등장을 했는데 얘는 바이러스하고 또 다른 존재인 거죠. 인류가 또 싸워야 되는 위험한 물질이 새로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시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온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변형 단백질이고요. 그러니까 프리온은 외부에서 오는 물질이 아니고 자기 자체에 있던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단백질은 3차원 구조를 예쁘게 형성을 해서 정확한 구조를 가져야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구조를 갖지도 않고 비정상적으로 3차원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단백질 접힘, 프로틴 폴딩이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난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여기 5번을 보시면 이 변형된 단백질들이 계속 서로 결합해서 탄탄한 구조물을 만듭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것은 주변의 정상 단백질, 이 단백질은 3차원 프로틴 폴딩이 정확하게 돼 있는 단백질이죠. 얘네들마저 자신처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주변의 신경세포들을 죽게 만듭니다. 주로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들인데
사람의 경우는 신경세포가 뇌에도 있고 척추에 많이 있죠. 그리고 말단까지 가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뇌는 신경세포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신경세포가 많죠. 근데 프리온들이 생기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말살을 시켜서 구멍을 내버리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보면 큰 구멍들이 뚫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펀지 조직화라고 하고 이건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지문화될 수 있는 거고 스펀지로 뭐 설거지도 많이 하죠. 스펀지는 물을 잘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은 스펀지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펀지 모양으로 만들고 뇌가 거의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름이 PRION, 프라이온 또는 프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PR은 프로틴, 단백질 프로틴의 PR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온이 무슨 성분이야는 이름에 쓰여져 있죠.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ION은 감염성 입자를 의미하는데 바이러스 잠깐 공부하셨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외부에 있을 때는 가운데 유전 물질이 있고 그 T4 박테리오페이지 잠깐 보셨죠? 이런 형태로 이 바깥쪽은 단백질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입자 하나를 얘가 바이러스가 숙주 내로 들어갔을 때는 이 단백질 껍데기는 버리고 유전 물질만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형태를 바꾸는데 세포 외부에 존재할 때는 이런 감염성 입자로 존재하게 되죠. 이거를 바이어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비리온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 ION을 아까 프로틴에 PR라고 붙여서 이름을 프리온 또는 프라이온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그 단백질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병이 이제 사람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어려우니까 야코병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될 거고요. 소의 광우병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양은 스크래피병이라고 있습니다. 우린 객관식이니까 뭐 찾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매죠. 인간의 치매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있고 파킨슨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죠. 근데 알츠하이머도 프라이온에 의한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얘는 단백질이니까 무생물이죠. 전형적인 생물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세포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백질입니다. 그냥 무생물이죠. 그래서 병원체 중에 유일한 무생물이라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프리온이 무생물이고 중간이라는 것, 이것도 지문화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온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내용이 어렵진 않죠. 뭐 암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 2019년 29번 맨 마지막 쪽에 있죠. 예.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이 아닌 것은 황열병, 광견병, 홍역, 광우병, 구제역. 쉽죠. 4번이죠. 예. 광우병은 프리온에 의한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이 문제 자체가 전형적인 시사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황열병부터 구제역까지, 구제역은 좀 시사성이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 드릴 텐데, 나머지 광견병, 홍역에 대해서 생물 전공하신 분들한테 이게 무슨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을 할 문제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생물 전공하신 분도 거의 병리학 영역이고 의학 영역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5가지가 뭐 병원체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단 한 문장을 묻는 거죠. 광우병은 프라이온이라는 바이러스가 아닌
변형된 단백질이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문장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시사성 문제는 대비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고 전공자도 준비를 안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온이 한번 기출이 됐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두셨으면 하는 게 앞으로 기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올해 말이나 뭐 몇 년 내에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프리온과 관련된 뛰어난 연구 성과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노벨상에 가까울 수 있죠. 아니면 프리온의 특성을 연구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온다거나 이 정도 수준의 이론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혹시 뭐 그냥 기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사성 문제들이 의외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고 기출 문제 등 중에도 어렵지 않은 게 많으니까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화학의 유기화학 기초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기물, 무기물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유기물이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이건 자료가 없고 나중에 작성해서 이제 배포해 드릴 텐데 주변을 보시면 이제 무기물들이 많죠. 근데 뭐 이런 TV나 아니면 공기 아니면 저런 형광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도 복잡하고 근데 이제 화학자들이 생명체에 있는 물질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생명 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기물의 특성은 원소가 몇 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CHO 3개로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이제 70%가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유기물인데 고체 성분이죠. 거의 CHO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게 이제 질소, 그다음에 인, 황 정도죠. 근데 질소가 있는 건 지난번에 공부하셨지만 아미노산에 핵심적으로 아민계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조금 있는 거고 인의 경우는 핵산, DNA하고 RNA를 핵산이라고 하죠. 근데 핵산의 산이 인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산에 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P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황은 지난번에 공부하셨듯이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 SH 그룹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런 금속 염류나 뭐 음이온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소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분자들은 사실 저쪽 원소들은 별로 없고 이 3개의 원소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유기물은 거의 탄소 백본, 탄소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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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탄소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탄소는 결합수가 4개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표시하지는 않지만 이제 수소들이 항상 붙어 있죠. 근데 이 수소가 뭐 OH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뭐 SH로 대체되거나 일부 작용기가 결합하면서 기능을 나타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 탄소 체인, 탄소 사슬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붙여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아주 단순하고요. 그게 유기물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탄소의 결합수가 4개 정도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는 게 유기물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정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의죠. 예. 그래서 유기물의 특성은 그렇고요. 이거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쉬운 내용이실 텐데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기물은 이렇게 굉장히 탄소 체인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원소들을 표시하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심플하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일단 탄소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결합수가 4개니까 얘는 하나를 사용했고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3개 붙어 있고 2개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저도 그리다 지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그리죠.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것도 오래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꺾이는 부분 탄소, 마지막 부분 탄소. 물론 여기에 이렇게 질소라고 써 있으면 얘는 탄소가 아니겠죠. 쓰여 있지 않으면 얘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수소는 탄소의 결합수가 4개니까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리고 표시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기화학자들은. 근데 생물학도 이런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표현법을 아셔야 되고 좀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얘는 탄소란 얘기고 얘는 산소죠. 그리고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숫자 맞춰서 수소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의 표시법은 조금 아셔야 되고 다음 작용기. 카르복실레시드 다음에 아민하고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알코올이고 알데하이드,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릭 애시드, 아민. 카르복실릭 애시드하고 아민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생물학에서는 이름을 붙일 때 화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알코올은 끝에 오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 프로파놀, 그다음에 하여튼 올자가 들어가면 알코올일 수 있다. 알코올이겠구나라고 추정하시면 되고 알데하이드의 경우는 끝에 R을 많이 붙입니다. 글라이세라 알데하이드 R이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R이면 알데하이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화학식은 이렇게 되죠.
화학식은 이렇게 되죠. 예. 화학식은 보시면 아실 거고, 케톤은 마찬가지로 끝이 온으로 많이 끝납니다. 대표적인 게 아세톤인데 하여튼 ON2로 끝나고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뭐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카르복시산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의하실 게,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그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때는 그냥 카르복실산입니다. 근데 그게 물에 들어가면 COOH에서 H 플러스로 이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COO- 형태가 되는데, 얘는 이름이 카르복실레이트입니다. ATE를 붙입니다. 근데 얘는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물리적인 존재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서 다시 꺼내면 바로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돌아가죠.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나 카르복실레이트는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르부산이라고 나오는데 중요 물질이고요. 피르부산은 영어로는 파이루빅 애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이루빅 애시드가 물속에 들어가면 끝이 카르복실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하나 떨어져서 끝부분이 COO-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애를 파이루베이트라고 씁니다. ATE로 바뀌죠.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파이루빅 애시드, 피르부산 또는 파이루베이트, 피루베이트 맘대로 씁니다. 근데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꺼내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카르복실산은 그 네이밍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운 부분인데 이제 아직 안 배웠구나. 카르복실산하고 아민하고 반응을 보셨죠? 기억나시는데 네. 아미노 애시드 두 개가 합해질 때 한쪽은 카르복실산이고 한쪽은 아민이죠. 그래서 물이 빠지고 CO, NH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지고 수소가 하나 빠져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이드 그룹은 외우기 쉽죠. 이 아마이드가 아민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 D는 애시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민하고 애시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아마이드 반드라고,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반응하면 지금 말씀드린 펩타이드 결합하고 두 개가 가장 생물학에서 중요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화학에서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ペプタイ드 결합이 화학에서 기출이 됐고요. 그 아마이드 결합도 화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생물 물질을 갖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결합을 좀 꼼꼼히 공부해 놓으시면 생물하고 화학에서 유리하시고, 카르복실 그룹하고 알코올이 반응하게 되면 알코올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얘도 OH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연결하시면 카르복실에서 이게 남고 알코올에서는 O가 남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물 한 분자가 빠지고 이런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얘가 에스터 결합이죠. 즉 지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합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실 텐데, 에스터 결합은 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카르복실 그룹하고 아민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그다음에 카르복실하고 알코올이 결합하면 에스터 결합이라는 거. 우리말로는 에스테르라고 많이 하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얘하고 헷갈리는 게 중간에 O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 양쪽 편은 다 탄소 체인들을 보통 말하는 거고요. 얘는 이서 결합입니다. 우리말로 에테르 결합이라고 많이 하고요. 근데 스펠링도 비슷하고 해서 잘 헷갈리는데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 두 개 구별이 우리 생물 시험에서 진정세균, 고세균, 그다음에 진핵세포 세 개 비교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작용기 부분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볍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화학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온화 부분인데요.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온화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합니다.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민의 경우는 원래 중성이 NH2인데 수용액에 들어갔을 때 수소 이온이 맞으면 수소 이온을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완전하게 하나가 이온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펩타이드 본드의 경우는 얘는 이온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카르복실산이나 아민처럼 그렇게 수소이온을 확 잡아당기거나 버리거나 이런 능력은 없고요. 두 개 전자 분포가 이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신 이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부분 전하를 가져요. 완전히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약간의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화학에선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고, 이 수소는 약간의 부분 전하를 갖는데 플러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백질의 2차 구조에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다른 펩타이드 결합 간에 수소 결합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알파 힐릭스, 알파 나선하고 베타 슈트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수소 결합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탄탄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수소하고 이쪽에 있는 산소하고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얘네는 부분 전하를 갖는 거고 완전한 이온화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알파 나선하고 베타 병풍에서는 이런 규칙적인 수소 결합으로 구조를 유지한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온화가 되는 물질들은 물이 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굉장히 물하고 굉장히 친하죠. 근데 얘네도 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극성이 없는 분자들만 물하고 친하지 않죠. 마지막은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기화학 전체에서 탄소하고 수소가 이제 가장 먼저 붙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탄소하고 수소는 전자를 끌거나 미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화학에서는 이제 일렉트로네거티비티 뭐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전기 음성도는 그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을 했을 때 하나의 원자가 전자를 많이 끌어오느냐, 조금 끌어오느냐, 별로 끌어오지 않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소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수소의 전자를 거의 뺏어버리고
수소는 전자를 뺏긴 상태로 H 플러스로 날아갑니다. 전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전기 음성도가 큰 거고요. N의 경우는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수소 쪽으로 줘버리고 자기는 플러스 부분 전하를 갖거나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한 원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됐을 때 몇 개의 원자들 사이에 이 원자가 전자를 많이 끌어가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근데 유기화학에서 잘 아셔야 되는 건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른 쪽에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유기화학을 상당히 길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걸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지워도 되죠? 지난번에는 단백질까지 했고 이제 지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일단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CH는 당연히 있겠죠. 또 O까지밖에 없습니다. NS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원래. 근데 지질은 우리 세 가지를 공부하실 겁니다. 여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 이름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질이죠. 세포막의 성분인데 세포막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중에서도 세포 소기과대에서 바로 나온 게 세포막이고, 그래서 인지질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인지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인을 포함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지질이 영어로 포스포리피드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포가 인산그룹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리피드는 지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을 포함하고 질소도 있는데 질소는 인지질 위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보통 결합합니다. 질소가 있는 성분이 결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이고요. 영어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잘 나오니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여기 화학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한 개의 글라이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먼저 글리세롤의 구조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글리세롤은 탄소가 일단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OL이 붙어 있죠. OL이 붙으면 알코올이라고 말씀드렸죠.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OH기가 붙어 있는데 탄소 3개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리세롤이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탄소 3개, OH 3개.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수소가 있겠죠. 그래서 글리세롤은 그냥 손쉽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지방산의 구조인데 지방산도 간단하죠. 유기화학을 말씀드리니까 쉽네요.
지방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탄소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부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딱 하나 산이기 때문에 산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의 구조고, 지방산은 보통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 있는 지방산은 탄소가 뭐 16개, 20개, 18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긴 구조를 갖고요. 지방산은 종류가 많습니다. 길이도 다양하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 탄소가 있는데 이 두 줄은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을 한 개 이상 갖기도 하고, 그래서 길이도 다양하고, 이 위에 지방산은 단일 결합밖에 없지만 이중결합을 여러 개 갖는 지방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산의 구조고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방산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OH가 떨어지고 여기가 H가 떨어지고, 그럼 물 분자가 되죠. 물 분자가 하나 날아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OCO 이런 구조가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 두 개 중에 하나인 에스테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복실산과 알코올이 결합하면 물이 빠져나가고 에스터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산 3개가 각각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면서 그럼 물 3분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게 중성지방이고요. 글라이세롤은 구조식이 딱 한 가지지만 지방산은 종류가 많고, 이 지방산들은 같은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3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2개가 같을 수도 있고 맘대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고요. 이름이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고 했는데 트라이는 3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지방산 3개가 붙는다,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자료 보시면 생체 내에서는 탄수화물 다음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신체 보호, 그러니까 피와 지방이 많이 있어야지 잘 안 다칩니다. 내장이 물리적 충격이 있어도 내장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 밖이 추울 때 피와 지방이 좀 있어야지 단열 효과가 있죠. 그게 우리 중성지방의 생체 내에서의 역할이고요. 중성지방은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인지질, 그러니까 3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중에 두 번째죠. 인지질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인지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글라이세롤 한 분자, 거기에 지방산 2분자가 붙습니다. 중성지방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OH기에는 지방산이 붙지 않고 인산기가 붙습니다. 이 그림은 교재에 잘 나와 있어서 생물 2의 1권이네요. 일권의 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커다란 그림이 있죠. 이게 지방산의 구조고,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좀 푸른색 계열에 탄소 3개가 있고 O가 2개가 남아있죠. OH 3개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제 COO 구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본 탄소 골격, 탄소 체인 3개 중에 2개는 아래쪽 2개 긴 지방산하고 결합이 되어 있죠. 에스터 반들을 형성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CH2에 원래 OH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한 겁니다. 보라색으로 인산기가 표시돼 있죠. 그래서 결합하면서 여기도 물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기가 결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좀 녹색 계열의 중간에 질소가 있는 화학 그룹이 있죠. 이게 콜린입니다. 콜린 말고 다른 물질들이 붙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콜린이 많이 붙고요. 콜린은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하고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인산기에는 마이너스가 있죠. 완전히 이온화가 돼서 마이너스 1가를 갖고, 그 다음에 콜린은 플러스 1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라이세롤 1100본 뼈대에 보시면 5가 산소가 있죠. 산소도 약간 부분 전하를 갖습니다. 약하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친수성이 되죠. 물하고 친한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쪽을 친수성 머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보시면 지방산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탄소하고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성이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소수성이고 길기 때문에 소수성 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그 인산기 부분은 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수성인 2개의 지방산 부분은 꼬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배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재 계속 보시면은 좌측에 그림이 있는데 세포막 그림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포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에 다리 2개 달린 이 형태 하나가 인지질 하나를 표시한 거고요. 그 인지질들은 머리 쪽은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끼리 붙어 있고요. 꼬리 쪽은 꼬리끼리 붙어 있고요. 근데 반대로 또 한 층이 있죠.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생체 내에는 거의 물이 많기 때문에 친수성 환경이죠. 주변이 물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노출될 수 있는 건 친수성 물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머리만 양쪽으로 향하고 안쪽은 소수성 층을 형성하게 되죠. 이게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르죠. 인지질 이중층은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용어고, 인지질이 잔뜩 붙어서 한 층을 만들고 뒤집어진 한 층이 생겨서 이중층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좀 핵심적인 그림이라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거고요. 일단 예쁘게 별표 한 3개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이중층이었죠. 인지질 이중층. 근데 조금 더 가시면 이중막이 나옵니다. 2개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려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시험에서도 함정으로 잘 팝니다. 이중층은 방금 보셨듯이 1층, 2층에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중층이죠. 이중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층 하나가 하나의 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생물학은 용어들이 워낙 많고 좀 용어들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 함정 지문을 잘 파니까 잘 표시해 놓으시고 공부하실 때 이게 이중층이었나 막이었나 기억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그림은 방금 보여드린 거하고 동일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이죠. 인지질 모양은 이제 금방 아실 텐데 이 인지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방금처럼 이중층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평면이 되겠죠. 세포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커다란 구형인데 그걸 더 확대하면 이제 한 세포막이 평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곡면이 있는. 그래서 바이레이어 이중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포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이포, LIPO는 리피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질로 만들어진 소음. 소음은 그냥 조그만 세포 내 구조체들을 보통 SOME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리포솜 또는 라이포솜이라고 하고요. 얘는 작게 구형을 형성한 거죠. 근데 얘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 단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인지질 이중층하고 같아지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굉장히 작게 만들면 라이포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미셀이 있는데 얘는 라이포좀과 비슷하게 여기 이 그림은 반을 잘라놓은 그림이고 원래는 구형입니다. 구형인데 미셀은 내부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없고 라이포좀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하얀 부분 안쪽에 수용액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라이포좀 얘를 커다랗게 만들면 세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존재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용어 부분인데 곧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시는데 용어가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 용어를 바꾸면서 좀 원칙 없이 바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세 개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보시면 라이포좀 방금 말씀드렸죠. 요게 리피드이기 때문에 그냥 인지질로 만들어진 조그만 세포막 형태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소좀은 라이시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분해죠. 세포의 안 좋은 성분들을 분해시키는 조그만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이소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말로는 리소좀이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얘는 RIBO란 말이 붙어 있는데 얘는 그 리보스 기억나시죠? 오탄당인 리보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리보스가 나오면 RN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NA의 중심 물질이 리보스예요. 라이보스 오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용어를 계속 RNA 관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DNA에서 RNA로 전달된 정보 그거를 다시 해독을 해가지고 아미노산 뭐를 붙이세요. 그 다음 또 뭘 붙이세요. 뭘 붙이세요 하는 단백질 합성 기계거든요. 근데 얘 내부의 핵심적인 부분이 RN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RNA로 만들어진 소음인데 그냥 리보솜, 라이보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라이포솜, 라이소솜, 라이보솜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차라리 쉬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보자임은 라이보가 나오면 RNA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는 효소가 엔자임이죠. 예. 그래서 엔자임 뒤쪽을 따서 붙인 거고, 효소는 단백질이 주로 효소인데, 단백질이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 세포가 있었거든요. 그 세포는 복잡한 생명현상의 촉매를 뭘 가지고 했니? 모르죠. 모르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RNA가 원시적인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RNA인데 단백질처럼 효소 역할을 하는 애를 라이보자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영어로 공부하시면 쉽고 한국어로 딱 보시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개 용어는 영어로 아예 공부하시는 게 접근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의 구성 형태 세 가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의 두 번째 설명 자료에서 인지질과 지방산은 에스테르 결합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고세균은 에테르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테르 결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COO가 아니고 그냥 O로 연결된 결합인데 COO는 약간 반응성이 있습니다.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음성 전하를 갖기도 하고 전하가 강하면 반응성이 있거든요. 근데 에테르 결합은 O로만 되어 있는데 그 탄소가 전하를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극성이 없고요. 그러면 그런 결합은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탄탄한 결합이고요. 에테르가. 고세균 문제가 나오면 에테르 결합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지문화될 수 있고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지질이 세포막을 만든다는 거 보셨죠? 근데 세포막뿐만 아니라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소포체막. 그러니까 진화된 세포인 진핵세포에는 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깥쪽에도 있지만 안쪽에도 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막들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갖죠. 예. 전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인지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인지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양친매성 분자입니다. 한쪽은 친수성이고 한쪽은 소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제 물과 기름이 같이 있는 데다 집어넣게 되면 친수성 머리는 물 쪽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는 지방 쪽에 들어가서 두 가지 용매에 동시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친매성이라고 하고요. 얘도 지문화되기 쉬운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조금 어렵죠. 지난번에 단백질하고 지질은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인지질이 아니고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붙어서 인지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붙기 전에 지방산만의 얘기고요. 지방산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탄소 체인이 길고
근데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는 수소가 포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모든 탄소들이 수소를 다 꽉꽉 채우고 있죠. 이게 포화 지방산이고, 근데 얘는 문제가 실제로 직선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길게 존재하는데 옆에 포화 지방산이 있을 때 이게 구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서로 잘 붙습니다. 이쪽이 다 소수성이기 때문에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학적으로 패킹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패킹이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딱딱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의 대표적인 게 버터나 쇠고기 지방인데, 얘는 혈관벽의 고체이기 때문에 침전이 잘 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안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죠. 그다음 불포화지방산은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탄소 입장에서 보면 결합수가 하나, 둘, 셋, 수소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 탄소는 결합수가 수소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생기면 그 탄소는 수소를 떼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중결합이고 탄소인데 이제 화학에서 이중결합 배우실 텐데 시스하고 트랜스가 있죠. 시스는 같다라는 뜻이고 트랜스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시스하고 트랜스를 판단하실 때는 이중결합이 있고 양쪽에 탄소가 있을 때 여기 H 이렇게 붙어 있겠죠. 무거운 그룹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에 붙은 수소하고 얘 중에 얘가 당연히 무겁겠죠. 다음 이 탄소에 붙은 수소와 이 그룹 중에 얘가 당연히 무겁겠죠. 근데 두 개가 축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죠. 그러면 얘는 시스 결합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는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트랜스 형태는 포화 지방산하고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시스가 되면 이렇게 확 꺾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계에 있는 지방산의 이중결합은 대부분 시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꺾이게 되죠. 잠깐 교재로 돌아가셔서 그림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직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가 수소인데 수소가 꽉 차 있죠. 포화되어 있죠. 이거는 탄소가 16개짜리고 8미트산이라고 하고요. 8미트산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은 불포화 지방산인데 얘는 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 몸에 굉장히 좋은 그 지방산이죠. 근데 중간에 시스 결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 꺾이게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특징이 꺾이기 때문에 얘가 모양이 불규칙해서 서로 패킹되기가 힘듭니다. 일렬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화 되지 못하고 서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생선의 지방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죠. 대표적인 게 올리브유, 뭐 생선 지방들 다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죠. 예. 두 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얘도 좀 시사성으로 출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 올리브유하고 버터 중에 어느 쪽이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버터요? 진짜요? 네, 버터가 훨씬 맛있죠. 올리브유는 먹어보시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저로 떠서 먹으면 맛이 없고요. 버터는 되게 고소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인체 자체가 포화 지방산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식품 산업계에서
그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으니까 얘를 비싼 버터나 소고기 지방 맛이 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학 공정이 발달했으니까 가열을 하거나 수소화 공정이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를 줘서 때려 넣으면 여기 불포화 부분에 수소가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포화 지방산들을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문제는 일단 포화 지방산이 되면 몸에 좀 해롭고, 또 하나는 포화가 되지 않고 여기가 뒤집어 이렇게 이중결합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가 수소인 거죠. 아까 형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열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얘는 원래 포화 지방산하고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탄소 양쪽에 무거운 그룹이 여기 있고 얘는 위에 있죠. 축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트랜스 결합이고요. 트랜스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하고 거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얘도 패킹이 잘 되고 상온에서 고체고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몸에 더 해롭다는 이론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살게 된 지금은 이런 저급한 화학 공정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나한테 팔았다니,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걸 찾아내서 추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죠.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그게 트랜스 지방이고 포화 지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는 지방산이 아니고 지방산이 인지질, 그 다음에 인산, 콜린하고 결합해서 인지질을 만들어서 그 인지질들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인데, 세포막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근데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포화지방산 모양이 규칙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산으로 인지질을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얘는 둘 다 포화인 거죠. 그럼 얘는 하나는 포화, 하나는 불포화. 불포화. 얘가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게 되면 다닥다닥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다닥다닥 붙질 못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막을 이제 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는 세포막을 옆에서 보신 거고 위에서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머리만 보이는 거죠. 머리만 보이는데 얘네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유동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움직이던가, 그러니까 초당 100만 번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옆으로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유동성인데 세포막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온도가 낮으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유동성이 없어지고 잘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이 어느 정도 적정한 범위의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포화 지방산만 있게 되면 유동성이 확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이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면 인지질들의 모양이 규칙적이지 않고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진다.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예, 어려운 부분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세 가지였죠.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번째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쉽습니다. 이게 거의 끝이고요.
스테로이드는 보시면 4개의 고리가 기본 구조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모두 이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고 옆에 작용기가 있는데 이 작용기는 다양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스테로이드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죠. 지금 그림에 있는 콜레스테롤이고, 콜레스테롤은 동물한테는 꼭 필요한 물질이죠.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건강에 해롭기도 하지만 없으면 세포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좀 듬성듬성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질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얘는 결국 그 콜레스테롤이 없고 인지질만 있을 때 세포막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막아준다의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지질은 온도가 낮으면은 유동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이 인지질 사이가 벌어집니다. 너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온도가 낮을 때 높을 때 세포막의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온도가 낮아지면 얼어붙으니까 유동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할 땐 이렇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인지질들이 붙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인지질들이 이렇게 팍팍팍 패킹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좀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인지질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유동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졌을 때는 인지질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특징이 소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식을 보시면 여기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습니다. O나 N,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데, 탄소하고 수소는 일렉트로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굉장히 소수성이 높은 분자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도 이 인지질들의 소수성 꼬리들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에 중요하고 동물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정 농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다음 마지막 한 줄 3번 보시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다양한 호르몬이 생합성이 됩니다. 나중에 내분비계에서 좀 배우시게 되고요. 호르몬은 스테로이드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기본 물질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